자, 그래서 준비한 이슈는 하늘 뚫린 듯 치솟는 미친 집값입니다. 방금 미친 집값이라 그랬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동의합니다. 저도 네. 동의합니다. 네. 네네. 네. 지금은 또 반대로 네.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급격한 상승이나 급격한 하락 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이제 집값이 한 6, 7년 오르고 이제 집값이 이제 고점 찍고 현재로서 고점은 작년 가을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지금 강남에 나오는 아파트 가격이 네. 뭐 엘리트 이런 얘기 하는데 주된 인기 아파트의 가격이 작년 10월경에 고점을 찍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지난달 30일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가 26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직전 실거래가보다 2억 원 이상 낮은 가격입니다. 압구정동의 또 다른 아파트는 최고가보다 10억 원가량 싼 급매물이 나왔습니다. 3.3제곱미터당 최대 1억 원을 넘어가던 가격 수준이 2년 전으로 회복됐지만 매수 문의는 거의 없습니다. 매수세가 같은데 계약을 하시려다가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뭐 전세로 그냥 일시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압구정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임에도 재건축 이슈 등과 맞물려 1년 전까지만 해도 연일 신고가 행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세보다 수억 원 떨어진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겁니다. 어쨌든 6, 7년간 이 장기 급등했던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올랐던 집값이 이제 고점 찍고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이 부분만은 분명해 보여요. 만약 이게 내년 말 이후에 더 넘어서 2, 3년간 장기적으로 추가 하락한다면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경착륙 위기까지 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지금 정부는 그걸 막기 위해서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 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금 이 경기의 촉발점을 가져온 건 분명히 금리인 게 맞고 네. 앞으로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도 금리 상황에 달려 있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다 포스트 코로나거든요. 코로나 때 돈을 왕창 풀다가 거기서 그것을 빼는 과정에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 자산 시장에 돈이 몰려서 자산 가격이 올랐다가 금리로 이제 이것을 좀 진정시키는 국면인데 우리도 똑같이 그 측면이 있지만 우리는 그 이전에 2017년부터도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코로나 국면에서의 자산 시장 유동성 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패 문제도 굉장히 큰 거죠. 그 그렇죠. 앞단에 지금 이 경착륙을 우리가 걱정하는 그렇죠. 것은 국민들 마음속에 올라도 너무 올랐어 이게 있는 거거든요. 올라도 너무 올랐어의 앞부분은 약 3년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첫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장관의 일성이 뭐였냐면 지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건 공급엔 아무 문제가 없고 투기권 때문이다. 올해 5월 무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1주택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증가세를 보였을까요? 바로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사람들은 5주택 이상 보유자였습니다.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 돈을 위해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때려잡자라는 방향을 잡은 거죠. 그래서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줬냐면 이 정부 밑에선 계속 오른다. 그러니까 아주 서둘러서 다들 사기 시작했죠. 그런데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거든요. 가격이 오르기 시작할 때 이거 투기권 때문이다 이러면서 공급 쪽에 안정적인 그 기반을 만들어내는 정책을 안 썼어요. 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은 그냥 정책을 잘못했다 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다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데올로기적인 그 도그마 속에 빠져 있었으면 좀 판박이죠. 판박이를 네. 그대로 할 정도면 완전히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시장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투기꾼.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그 상황을 살필 생각도 하지 않고. 제가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이니까
그 지난 그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실책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뭐 그것 때문에 정권을 결국은 그렇죠. 내놓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변명은 할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것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과도한 규제 또는 조세 부담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귀착이 부동산가의 정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폭등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 같거든요. 이제 어쨌든 집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적었다. 그래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거는 저희 당에서도 많이 주장하고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왜 문재인 아니 정부는 안 잠깐만요. 됐습니까? 제가 말씀 안 끝났습니다. 뭐냐면 그 서울에서만 사는 분들, 서울시야에만 시선을 두신 분들은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저처럼 지방에서 있는 대전 출신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서울에 그런 집을 공급을 많이 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다 서울로 몰리거든요. 그럼 지방이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서울만 볼 때는 그런 수요와 공급이라는 그런 측면이 적절한 진단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전체 국도 전체를 볼 때는 부산이나 대전이나 대구나 광주는 소멸돼 버립니다. 중소도시는 더 심하고요. 근데 저는 좀 전에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수도권에 공급이 모자란다고 해서 수요만큼 집을 많이 지어주면 지방이 소멸한다는 논리는 굉장히 위험한 논리예요. 그 얘기는 지방이 잘 살기 위해서는 수도권 주민들이 다 부동산 지옥 속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방이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의 매력 포인트를 어떻게 살려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것은 정주 요건, 다시 말하면 교육 기반, 그다음에 복지 기반, 그리고 일자리 이거를 해결해서 그쪽에서 사람들이 살기 좋도록 만들어줘야지 수도권을 더 못 살게 해서 지방으로 사람을 끌어낸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논리고 사실 그게 민주당에서 많이 얘기하는 논리이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진지하게 어떻게 하면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공자 말씀이고요. 공자 말씀은 대부분 맞아요.